안녕하세요. 심리 철학의 최승락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심리 철학의 핵심 이론 중에 하나인 심신이원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이원론의 그 신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은 마음이란 뜻이고요. 신은 육체란 뜻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상호작용적 심신이원론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을 던졌다. 그래서 얼굴에 맞았다라고 한다면 얼굴에 상처가 난다든가 멍이 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아픔이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때 공이라고 하는 물리적 대상이 우리 신체에 인과적인 관계로서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심신이원론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리세계의 영향을 받는 대상, 그런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실체이다. 라고 해서 일종의 영혼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물리세계의 공이 내 몸에 어떤 상해를 입혔을 때, 내 몸에 공이 이렇게 와가지고 내 얼굴을 때렸다. 때렸을 때 이 얼굴에 어떤 피부 조직 같은 것이 인과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처가 난다든가 멍이 난다든가 하는 거는 물리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상처가 났을 때 내가 아픔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근데 심신이원론에 따르면 내가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는 물리세계와 독립적인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내가 공에 맞았을 때 아픔을 느끼느냐? 마음과 몸이 그런 독립적인 대상이라면 물리세계의 영향력을 내가 받았을 때 그 마음의 작용은 어떻게 인과적인 관계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함으로써 이제 현대 심리 철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앞으로 약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이전에 뭐 탈레스라든가 힐랍시대, 그리스 힐랍시대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철학이나 서양 학문들이 많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영혼이라는 것이 물리세계와는 좀 독립적인 그런 대상으로서 이 사람들도 바라보긴 했는데, 중세 말기, 그러니까 근세를 열었다고 하는 철학자 데카르트가 있는데요. 르네 데카르트가 있는데, 엘리자베트 공주의 하나의 튜터로서, 개인 교수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담을 하던 중에 심신이원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엘리자베트 공주가, 아니 마음과 몸이 서로 그렇게 독립적인 대상이라면 어떻게 마음의 작용이 몸에 영향을 미치고 몸의 작용은 또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현대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심리 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주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을 우리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데카르트는 중세를 끝내고 근세를 열었던 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제반 설명, 역사적인 배경 설명을 약간 드릴 거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데카르트의 입장을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 당시에는 힐랍 시대라고 하죠. 그리스 시대에는 이제 소크라테스나 소피스테스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말하자면 이제 소피스테스라고 하는 많은 말로써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확인도 안 된 거짓말을 많이 하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도대체 당신들이 하고 있는 말이 사실인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최소한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을 한다 라고 하면서 꾸준히 질문을 던진 그런 학자로 유명한데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을 꾸준히 받아 적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고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이렇게 집필을 해서 책자로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책자로 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대화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편에는 이렇게 뭐 리퍼블릭이나 파이돈, 심포지엄, 향연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그 우리가 힐랍 시대의 고대의 서양 철학을 바라볼 때는 이 대화편으로부터 보통 시작을 하고요. 이 대화편에는 소크라테스가 다른 그 소피스테스들과
얘기를 했던 그런 대화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이제 플라톤의 입장이나 소크라테스의 입장이 거의 유사한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 형식으로 적혔던 책자가 철학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철학의 기본은 이런 대화고 논증이고 논쟁이고 라고 하는 걸로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런 입장이 일종의 당시에는 주요한 철학적인 입장으로 이제 받아들여졌었는데 옆에 보이시는 이분이 그 플라톤이고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진리, 그러니까 뭐 이데아라고 하죠. 하늘의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더 많이 보고 땅의 진리를 봤기 때문에 아래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고요. 뭐 속설이긴 합니다만 이 당시에 뭐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모든 거에 다 능했습니다. 공부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전쟁에도 참여하던 사람이고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뭐 흑인이라는 속설도 있는데 플라톤이 그렇게 싸움을 또 잘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당시에는 피타고라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것도 들어봤을 텐데 피타고라스가 주장을 했던 거는 1, 2, 3, 4, 5 같은 정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거를 생각했었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은 여기 빗변의 제곱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데 x와 y에 2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d의 제곱이 이제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빗변에 있는 여기에 있는 부분이 무슨 수냐라고 했을 때 현대에는 이거를 루트 2라고 합니다. 루트 2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피타고라스는 1, 2, 3, 4, 5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아무리 봐도 2가 아니고 4도 아니고 이상한 숫자거든요. 이거를 피타고라스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던 거죠. 근데 피타고라스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자기의 이론이 깨질 것 같으니까 그 질문을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정도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플라톤이 뭔가 수틀리면 뭔가 화가 너무 나면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플라톤 말을 안 들으면 실제로 싸움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말에 살아 생전에는 반박을 못 하다가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스승님을 반박하는 책자를 막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과 플라톤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이나 논리학, 뭐 메타피직스, 형이상학 이런 것들을 윤리학까지 해가지고 이제 집대성을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 철학이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속설이 있다는 거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이론에서 자기의 입장을 넣어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이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고, 천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 위에 있는 대상들과 땅에 있는 대상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는 또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대상은 모르겠지만 땅에 있는 이런 대상들, 사과 같은 것들은 가만히 들고 있다가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사과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아니라 땅이 가지고 있는 이 흙이라는 속성이 굉장히 무거운 속성이기 때문에 그 사과를 이렇게 끌어들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대상들은 땅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물리적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대상들, 별, 뭐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벽한 구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대상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는 전혀 다른 물리세계의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은 완벽하고 땅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입장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던 전체 철학적인 입장이었던 거죠. 이런 입장은 1400년 이상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이후까지도 가게 되고 이후에 이 사원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프틀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지구중심설이라고 하는 천동설이죠. 이제 하늘이 돌고 있고 지구는 중심에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중세 시기까지 이렇게 고착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중세 시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살아갔던 건데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방식의 얘기가 있죠. 낙하하는 물체의 목적은 무거움이고 무게가 다른 두 물체는 같은 지점에 떨어뜨릴 때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게 1000년 이상 이어져 왔던 건데 그 이후에 중세 시기에 근세가 오기 바로 직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확실하게 본인의 쇼맨십을 펼치면서 특히 갈릴레오는 망원경이라고 하는 거를 발명을 해서 그걸로부터 당시에 가져오고 있던 천상은 완벽하고 지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론들을 이제 하나씩 깨부순 사람이기도 한데요. 갈릴레오가 이제 말년에 쓴 책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은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례죠. 피사의 사탑에서 두 물체를 이렇게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떨어뜨렸더니 같이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갈릴레오가 이거를 떨어뜨렸다라는 그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갈릴레오가 이제 말년에 적은 그 책자에 보시면은 논증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한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갈릴레오는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적인 그런 기반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동설 중심으로 한 청구 운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나씩 해왔던 거죠. 그리고 망원경이라고 하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망원경을 이렇게 뿌리면서 망원경 속에 보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거를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면서 이 사람이 주장을 했던 거는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달을 봤어요. 달을 봤는데 달이 완벽한 구체가 아니라 뭔가 울퉁불퉁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저쪽에 목성을 봤더니 목성 주변에 이런 위성이 있다는 겁니다. 목성에 달이 있는데 목성의 달은 목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중심설에 따르면 모든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 가지고 갈릴레오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구가 이 전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우선 우리 행성에서는 태양이 중심이고 그 주변을 우리가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입장에 지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갈릴레오가 그거를 제일 먼저 말한 거는 아니고요. 코페르니쿠스가 공식적으로는 뭐 제일 먼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갈릴레오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화제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 종교 재판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종교 재판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까지 갈릴레오가 좀 잘못한 게 꽤 많습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그 뭐 종교에서 갈릴레오를 완전히 배척하고 굉장히 이제 미신처럼 했던 것도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 핵심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잘못됐다는 거를 비판을 하고 그리고 말년에 이제 역학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대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역학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역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었고요. 뉴턴도 갈릴레오의 이런 업적을 보면서 계속 질문을 한 거죠. 왜 하늘에 있는 행성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가? 그게 사과를 보고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우리가 아이작 뉴턴이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보고 그렇게 말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 고민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물체는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고 태양은 안 떨어지는가? 아리스토텔레스 시기나 중세 시기 같은 경우에는 신을 숭상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중세 시기에는 이제 유일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숭상했던 그 시기였고,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은 천상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대상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왜 하늘에 있는 대상들은 동그란 것이고 왜 하늘에 있는 대상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가? 그거를 설명한 게 아이작 뉴턴의 이제 중력의 법칙을 통해서 아이작 뉴턴이 설명을 했던 거고요. 이런 시기에 데카르트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뉴턴이 활동했던 그 시기, 그리고 갈릴레오가 활동했던 그 말년의 시기에 데카르트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수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태양 중심설에 대한 책을 이렇게 집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고 갈릴레오의 모든 저작이 불태워지는 거를 하나 보고 요거는 좀 겁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책의 그 르몽드라고 하는 제목도 참 좋죠. 르몽드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폐기를 하고 본인이 스스로 폐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 당시에 중세 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에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진리에 대한 가장 기초를 한번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든 책이, 그거를 집필한 책이 1637년에 방법서설이라는 책을 집필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방법서설은 기본적으로 중세까지 우리가 전혀 비판하지 않았고 질문을 가지지 않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 책이기 때문에 중세를 끝내고 근세를 열었던 책이다. 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 군복무도 했었고 이렇게 하다가 르몽드라는 책을 짓고 싶었는데 이 시기에 이 책을 본인이 폐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637년에 방법서설이라는 그 책을 프랑스에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금부터 이제 그 데카르트의 입장을 배우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 명제를 말하기 시작하고 철학자들 대부분이 요것만큼은 우리가 참이라고 여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명제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철학에 있어서도 데카르트의 이 심신 이원론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도 이 주장이 굉장히 큰 주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제 중세 시기를 살았지만 뭔가 갈릴레오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던 그런 진리가 뭔가 좀 이상하다. 그걸 우리는 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신의 말이라면, 성경의 말이라면 무조건 참이라고 여겼던 건데, 점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게 되었고,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신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고, 중세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데카르트도 신의 존재는 믿거든요. 진리가 있다면, 기독신앙으로 본다면 어떤 성령의 말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도대체 신이 진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진리의 기준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 모두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긴 것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양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로는 보통 그 합리성, 이성이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양식 혹은 그 이성이라고 불리는 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동등하다는 그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사람들은 이 이성을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파악한 그런 지식은 보편성을 가진다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인 걸 텐데 그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했을 때 최소한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양식이라고 하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 합리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파악한다면 보편적인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긴 게 데카르트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찰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볼 거는 이제 뭐 제1성찰, 제2성찰 배울 거고요. 신존재 증명은 안 할 것이고, 육성찰에 나오고 있는 심리 철학에서 필요한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성과 합리성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추구를 하려면 뭔가 방법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론을 한번 찾는 데 있어서 데카르트는 연역이라고 하는 요 논증을 사용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역 논증이 있고 하나는 귀납 논증이 있는데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논증은 전제가 있고 그리고 결론이 있고 전제로부터 결론 간의 그 연결 관계가 잘 올바를 때 그때 우리는 올바른 논증이라고 하는데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그런 논증.
그런 논증을 의도를 한다면 그게 이제 연역 논증이 되는 거고요.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개연성이 매우 높은 논증을 보통 귀납 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납 논증도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나온다면 잘못된 논증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 거는 맞는데 그런 거를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든가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전제가 참일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생각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귀납 논증의 참은 반드시 참이 아니라 개연성이 높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데카르트는 연역 논증만이 필연적인 참을 우리 얻을 수 있게 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역 논증은 전제 이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모든 금속은 열을 받고 팽창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고 철은 금속이다라고 할 때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한번 받아들여 보죠. 이 두 가지 전제를 참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결론은 철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라는 이 결론이 거짓임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많은 분들이 이게 불가능하다고 여길 것 같아요. 물론 저같이 논리학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반례를 제시를 할 수 있긴 한데 대부분의 학자분들, 고전 논리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필연적으로 참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현대에도 많은 분들이 연역 논증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거는 필연적인 참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귀납 논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 금속이 열을 받고 팽창하고 두 번째 금속이 열을 받고 팽창하고 세 번째 금속이 열을 받고 팽창한다. 그렇다면 모든 금속은 열을 받고 팽창한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뭐 100번째까지 가가지고 모든 금속은 열을 받고 팽창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1번째에 갑자기 열을 받았는데도 팽창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결론은 거짓이 되는 거겠죠. 이런 가능성을 한 번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보통 귀납 논증이기 때문에 이 결론도 필연적으로 참인 게 아니라 개연성이 그냥 높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수학이나 논리학 이외에 다른 학문 분야들이 있는데요. 특히 과학 영역에서는 대부분이 귀납 논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연성이 높은 요 정도 수준의 논증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르네 데카르트는 귀납 논증을 사용하는 거, 요거는 뭔가 확실한 진리를 가지는 데는 좀 실패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연역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그 제일 성찰로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하나가 우리 인간은 합리성을 지닌다. 확실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얻기 위해서 인간은 합리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방법론이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연역 논증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데카르트가 생각을 한 거죠. 시험 문제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꼭 적으셔야 됩니다. 합리성이 왜 필요한지 보편적 지식을 추구했기 때문이고 연역 논증을 말한 거는 이제 귀납 논증과 비교해 가지고 이게 필연적 참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연역 논증을 사용했다.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사용할 때 정말 확실한 보편적인 지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번째 방법론이 나오는데 연역 논증이라고 하더라도 전제가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완전히 확실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제를 가져야 결론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전제는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거를 고민을 한 거죠. 그거를 위해서 데카르트가 얘기를 한 거는 방법론적 회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겠다. methodological skepticis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의주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참인 경우가 참이 아닐 거야 라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걸 보통 회의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르네 데카르트는 그런 회의주의자는 아니고 방법론적으로 보편적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방법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만을 한번 취해보자.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비판을 해보고 의심을 해봤는데도 이거는 절대 의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나온다면 그거를 전제로 삼아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이제 결론을 연역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내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데카르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르네 데카르트가 제시를 한번 생각을 해 봤던 것이 도대체 그 보편적 지식 처음으로 의심을 한 거는 이제 감각 경험에 대한 오류를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연필이 요렇게 있고요. 연필을 그릇 물이 담긴 파란색 물이 담긴 그릇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그릇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물속에 집어넣으면 연필이 이렇게 굴절해 가지고 꺾여서 보인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렇게 봤을 때 물속에 있는 연필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연필을 보고 '연필이 이제 직선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텐데 물속에 집어넣게 되면 꺾여 있죠. '연필은 꺾여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 경험은 아무리 봐도 오류를 일으킨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 느끼는 것들, 소리를 듣는 것들이 사실상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 이제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에 한번 넣어 볼게요. 대표적으로 뭐 유명한 것들이 이제 착시 현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착시 현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착시 현상만 보더라도 우리 감각 경험이 오류를 일으킨다는 거를 확실하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그 데카르트 얘기를 하고 암과 인간 인식론 시간에 보통 요 얘기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이번 학기에 슬라이드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요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에 파검 논쟁, 흰금 논쟁, 흰금 드레스, 파검 드레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 나올 텐데, 아마 이 드레스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색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흰금으로, 흰색, 금색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이시나요? 수업 시간에 제가 또 한번 질문을 할 텐데, 물론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뭐 대표적으로 유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다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네요. 그 어떤 분들은 이 드레스를 보면 흰금으로 보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 드레스를 보면 파란색과 검정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우리 강의 수업 시간에도 한번 기회가 되면 물어볼게요. 그때 보시면 어떤 분들은 흰금, 어떤 분들은 파검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하거든요. 같은 대상을 이렇게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류를 일으킨다라고 보기보다는 현대에는 우리 뇌가 어떤 시각적인 거나 뭐 청각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뇌가 그것을 해석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거를 봐도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감각 경험은 오류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어떤 보편적인, 뭐 물론 데카르트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보편적인 진리를 얻는 데 있어 가지고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를 얻는 거는 조금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각 경험에 관한 지식은 확실하고 보편적인 진리는 될 수 없겠구나라고 데카르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감각 경험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또 데카르트가 생각한 거는 도대체 꿈과 현실이 어떻게 구별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현대에는 꿈과 현실이 차이가 나는가? 이게 이제 가상 현실과 현실은 차이가 나는가? 거기에 대한 논증으로 이뤄지는데 데카르트가 생각을 했던 거는 내가 꿈을 꾸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거는 나의 그 경험적인 증거밖에는 뭐 다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나는 꿈을 꾸고 있지 않다. 내가 꿈꾸고 있지 않고 현실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경험적인 증거일 텐데 그 경험적인 증거를 또 참이게 만들어주는 거는 또 다른 경험적인 증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현실에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경험적 사실에 의해서 나는 꿈을 꾸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검증하게 되면은 이 증거 자체도 이제 참이돼야 되잖아요. 연역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요거를 참이게 만들려면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꿈속이 아니라 현실 속 경험이라고 느끼는 경험적 사실을 쓸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이게 요것도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이거를 검증하려면 경험적인 사실밖에 없기 때문에 경험이 아니라 현실 속 경험이라고 느끼는 또 다른 경험적 사실이 필요하게 되고 요렇게 되면은 계속 증거 3을 검증하기 위해서 증거 4가 필요하고 근데 그때 쓰는 증거들이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오류가 있다고도 여겨지는
감각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거 4, 5, 6, 7, 8 이래서 계속적으로 퇴행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보통 무한퇴행의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현실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사실 이런 무한퇴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꿈과 현실을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또 르네 데카르트고요. 이 정도 수준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다는 거 그 자체도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감각 경험을 우리가 모두 다 버리고 우리 인간이 합리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최대한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방법론들, 특히 수학과 같은 것들, 2 더하기 3은 5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의심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또 질문을 한 거죠. 2 더하기 3은 5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수의 철학자들, 논리학이나 이제 수리 철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리 논리나 이 수리적인 영역에 있어서 좀 메타적인 영역을 깊게 바라본 분들이 아니면 이걸 거짓이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른 학문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고 수학자분들도 이걸 거짓이라고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텐데 데카르트는 여기에 대해서도 의심을 한 거죠. 사실은 알고 보니까 2 더하기 3은 5라고 우리가 여긴 게 악마가 속인 건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2 더하기 3은 4인데 악마가 이걸 5라고 지금 속이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이거를 뭐 카르테시안 대문이라고 얘기를 해서 수학과 기하학의 지식이 확실한 지식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기하학이 이렇게 나오곤 있습니다만 데카르트 이후에 기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뉘거든요. 유클리드 기하학이 있으면 이제 하이퍼볼릭도 있고 뭐 굉장히 이제 특이한 기하학으로 또 바뀌기도 하는데 그거를 뭐 데카르트가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악마가 속여서 2 더하기 3이 5가 아니라 뭐 4인데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질문까지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건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 기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계에서도 대표적으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클리드 기하학 말고도 이제 구면 기하학도 있고 하이퍼볼릭 기하학도 있고 그래서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그 기하학과 전혀 다른 기하학도 얼마든지 이제 존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철학이나 논리학이나 수학 영역에서도 마이너한 부분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비일관 산수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2 더하기 3은 5이면서도 2 더하기 3이 5가 아닌 케이스가 참이다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얼마든지 또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데카르트가 의심을 했던 게 굳이 뭐 악마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뭐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온 두 분, 유명한 분인데 특히 그레임 프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살아 계시고 이분 강의를 나중에 뭐 가능하면 유튜브에서라도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하면 좋을 텐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인기도 있고 굉장히 멋지시기도 하고 목소리도 엄청 멋지시고요. 그래서 그레임 프리스트라는 분이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말한 게 단순히 악마에 기대지 않더라도 거짓일 수 있는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험에는 저런 거 꼭 적으실 필요 없고 카르테시안 대문만 고려하면 됩니다. 2 더하기 3이 4인데 알고 보니까 악마가 우리를 속여서 5라고 만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제2성찰로 오기 시작을 합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악마가 속이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악마가 속이는 그 순간에도 바로 그 순간에도 속고 있는 나 자신, 속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 그거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그 확실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을 아는 한에서는 그 생각을 아는 존재인 내가 존재함은 의심할 수 없는 것 같다. 그게 그래서 나온 말이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해가지고 I think therefore I am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는데 한국어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제 제일 철학의 원리를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요거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거짓이 아닐 거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일반인들도 확실하게 이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악한 악마가 아무리 나를 속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간은 또 생각하는 존재
생각이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이건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 생각이 어떤 합리성에 대한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나를 의식한다. 메타적으로 이제 나를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건데 요즘에 AI 시대에 점점 생각을 하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매몰을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지금의 현대 기술이 우리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을 한다는 거,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틱톡을 본다든가 어떤 쇼츠를 본다든가 논문을 쓴 데 있어서도 제미나이나 이제 챗GPT 같은 거를 써가지고 쓰고는 있는데 단순히 이 AI가 제시해 주는 것만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비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복사해서 붙이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어떤 우리가 기계의 부속품이 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존재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물론 이거를 쌍조건문으로 봐야 될 텐데 우리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제일 철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요즘에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AI가 편리하게 만드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편리를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수업은 최대한 편리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저도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를 제일 원리로서 데카르트가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부차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합리적 인간으로서 가치 있게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냥 너무 편한 것만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인간의 본질은 사실 생각하는 거고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거고 그런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러시겠죠.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존재고 생각하는 한 내 존재함은 의심할 수가 없고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 코기터 에르고 스므로부터 제6성찰에서 마음과 몸의 구분으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물리세계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물리적 실체이고 영혼이라는 거는 비물리적 실체라고 해서 물리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데카르트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생각하는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손을 폈을 때 오른손이 있어요. 이 오른손의 색깔이 뭐 살구색에서 저는 좀 약간 까만 편이라 가지고 약간 갈색에 가까운데 이 내 손이 갈색에 가까운 살구색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제 시각이나 이런 감각 경험의 문제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보시면 전시 때 이제 다리를 잃은 사람들 보면 다리가 전혀 없는데도 발가락이 간지러우니까 좀 긁어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신경계에는 뇌를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눈앞에 이렇게 만약에 뭐 한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제 앞에 이렇게 손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꿈과 현실이 구별이 안 되듯이 알고 보니까 저는 이 통 속에 내이고 제 몸은 존재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 몸의 존재는 또 의심될 수가 있는 거죠. 내 몸은 존재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생각하는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내 몸의 존재는 이 물리적인 내 몸의 존재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몸과 마음이 동일한 대상이라면 그런 실체라면 몸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다면 마음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다면 몸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몸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는데 나의 마음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과 몸은 전혀 다른 대상이구나.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게 나라는 게 아니구나. 이 마음이라는 거는 몸과는 전혀 다른 것이구나. 그래서 마음은 몸이 아니다라는 논증을 펼칩니다. 네, 갑자기 이게 나와서 좀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통해서
심신이원론에 대한 얘기를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시간에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이는 거는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 심리철학 수업에서 보통 내고 있는 대표적인 예상 문제입니다. 기말 시험이나 빠르면 중간고사에도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인데 한번 이번 시간에 이거를 못 본다면 다음 시간에는 한번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엘리자베트 공주의 그 상호작용적 심신이원론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될 거고 여기에 대한 답안도 표준적인 답안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각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 대답 방식, 답안 같은 것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0% 이상 들으셔야 되니까 이까지 들으셨으면 꼭 출석을 하셨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